네, 안녕하세요. 편입수학을 위한 미분적분학 시간입니다. 우리가 미분적분학에서 할 내용은 크게 극한, 그리고 두 번째가 연속, 그 다음에 미분, 적분.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극한과 연속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극한에서 입실론 델타 개념일 겁니다. 근데 입실론 델타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자, 그러면 편입수학에서는 입실론 델타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입실론 델타 문제를 다항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요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실론 델타 정의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극한을 왜 입실론 델타를 가지고 정의를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x라는 함수를 간단하게 다항식, 그죠? 다항함수인 x 플러스 1로 두고 x 플러스 1에 대해서 극한이라는 개념은 뭐냐? 극한이라는 거는 x 이꼴 a에서 극한, 기호로는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이때 극한이라는 개념은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답니다.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말 속에는 x가 a와는 같지 않다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 말에는 x가 a와 다르다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함수 fx를 x 플러스 1이라고 뒀을 때 x 이꼴 1에서의 극한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 이꼴 1에서 극한을 생각할 때 제일 처음 극한은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x 값을 대입을 해서 함수 fx에다가, 근데 처음에 얘기했지만 a하고 다르다기 때문에 1에 대한 함수값은 대입하지 않습니다. 1에 대한 함수값은 대입하지 않고 1보다 작은 값, 0부터 혹은 1보다 큰 값, 아주 많이 클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아주 가깝다라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큰 값은 필요 없고 1의 근처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 함수값들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1에 가까워지게끔 값들을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2.5, 1.5, 0.9 하면 1.9, 또 1.1 하면 2.1. 이렇게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1에 가까운 값들을 계속 대입을 해보니까 직관적으로 볼 때, 그죠? 1.01을 했을 때 2.0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1에 대한 함수값을 찾는 게 아니라 1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한없이 가까이 간다. 1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 값이 어디로 접근하느냐를 찾을 거기 때문에 1에 대한 함수값은 필요 없고, 따라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값에 가까이 간다? 2에 가까이 간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이 바로 극한이라는 개념인데, 이 극한이라는 개념을 표를 이용해서 찾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직접 표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볼 때는 대충 2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2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직관적인 개념보다는 수학적이고 좀 더 객관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해서 나온 것이 입실론 델타, 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실론 델타 정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하지 않을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이 l이다라는 것이 입실론과 델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입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항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 세 가지 경우에 나눠가지고 실제로 증명을 해볼 건데, 뭐 증명하는 방법은 요령만 알면 또 간단합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x-a의 절대값, 뒤에 있는 fx-l의 절대값을 가지고 필요한 형태 x-a의 형태로 바꿔준다라는 생각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실제로 입실론 델타 증명은 입시론을 임의로 잡았을 때 뒤에 식, 그죠? such that
다음에 있는 이 문장. 이 문장을 만족하게 되는 델타를 찾는 게 주목적이죠. 그게 입시론 델타 증명인데 다항 함수는 비교적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분수 함수하고 무리 함수는 조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항 함수에서 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법칙은 바로 삼각부등식이라고 하는 A 플러스 B의 절대값이 A 절대값 더하기 B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다. 삼각부등식. 그 다음에 분수함수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형태이기는 한데 A 빼기 B의 절대값은 A 절대값 빼기 B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부동호와 반대죠. 왜? 분수함수는 분모에 X가 있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X를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삼각부등식이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리함수라는 것은 근호, 루트 안에 X에 대한 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게 뭡니까? 루트, 근호 안에는 반드시 양의 값이 들어간다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근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의역 때문에 또 델타에 어떤 제한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경우 각각에 대해서 다항 함수부터 우리가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 다항 함수 중에서 1차 함수입니다. x가 3으로 갈 때 4x-5. 이 극한값 계산하는 가장 기본은 직접 대입이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또 극한값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직접 대입을 해보면 결과는 7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계속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4x-5에 대한 극한은 7이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과연 이게 맞는가? 우리가 그냥 대입해서 쓰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7이라는 극한값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입시론 델타를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조금 전에 했던 정의를 다시 한번 적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그렇죠? 0보다 크고 x-3이 델타보다 작으면 fx에 해당하는 4x-5 마이너스 극한값이 입시론을 만족하는 그죠? 델타가 뭐가 되느냐 하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은 이만큼 그죠? 요 밑줄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0보다 크고 x-3이 델타보다 작으면 자, 근데 이때 절대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절대값을 하면 항상 0보다 큽니다. 그죠? 양의 값을 가지는데 왜 여기서 등호가 빠졌는가?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3이 0이라는 거는 x가 3이라는 얘기겠죠. 아까 처음에 뭘 했습니까? 극한이 x가 3일 때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x가 3일 때를 제외하니까 절대값은 0이 될 수 없고 0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바로 0보다 크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의 개념은 x가 3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할 때는 x가 3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0에서 x가 3을 기준으로 해서 0에서 델타 사이이면 함수값 4x-5에서 7 뺀 거, 그죠? 이 부분까지 적습니다. 입시론보다 작다라는 걸 마지막에 우리가 변형을 해서 입시론보다 작다라는 형태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이 부분을 변형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x에 관한 식을 x-3이라는 형태로 변형을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정리를 하면 4x-12가 되겠죠. 자, 4를 묶어내니까 x-3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조건을 뭘로 달았느냐 하면 x-3에 대한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앞에 4 있고 그리고 x-3이 델타보다 작으니까 4델타보다 작아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뭐냐면 절대값 함수 빼기 극한값 했을 때 절대값이 뭐보다 작은 거? 입시론보다 작은 걸 원하는 거니까 이 값이 뭐가 되면 입시론이 된다고 하면 부동호 들어가고 입시론 해서
위에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식이 만족하려면 델타를 뭘로 잡아야 되겠다? 바로 4분의 입실론이죠. 자, 따라서 델타를 4분의 입실론이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는 4분의 입실론 뿐만이 아니라 입꼴이 아니라 부동으로 처리해도 되기 때문에 4분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4분의 입실론으로 잡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적으면, 그죠? 오늘은 지금 첫 예제이기 때문에 결론을 다시 한번 적지만 다음 예제부터는 이 정도에서 마칠 겁니다. 자, 결론을 다시 한번 적으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 4분의 입실론. 4분의 입실론을 잡으면 x-3이 델타보다 작을 때 fx, 4x-3에서 7을 뺀 것이 조금 전에 했던 과정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적어주면 x-3이 되고, 또는 4의 절대값 x-3. 절대값 x-3이 델타보다 작다 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4분의 입실론으로 잡았으니까 여기다가 4분의 입실론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x 빼기 3은 4분의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는 4, 뒤에 게 4분의 입실론보다 작으니까 곱하기 4분의 입실론. 요 4는 그대로 왔지만 뒤에 절대값 부분은 부등호 부분이 넘어왔기 때문에 역시 부등호로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등호가 아니고, 그래서 이 결과는 입실론.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만족한다. 즉, 주어진 예제에 대해서 극한값이 7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델타는 4분의 입실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될 거는, 처음 정의를 보면 델타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한 4분의 입실론이라는 게 양수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입실론은 처음부터 양수였기 때문에 4분의 입실론을 해도 양수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델타가 맞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지금 예제 1번은 1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1차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형태고, 2차 다항 함수일 때는 델타가 단순하게 4분의 입실론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조건에 의해서 미니멈, 그러니까 최소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제 2번을 보면 예제 2번은 2차 함수 fx 이꼴 x제곱으로 간단하게 잡겠습니다. x가 3으로 갈 때 x제곱은 9. 이것을 입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자는 거죠. 마찬가지 입실론 델타 정의를 다시 한번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어진 문제에 맞춰서 뭘 만족한다? x에서 3을 뺀 것이 델타보다 작으면 함수 x제곱 마이너스 극한값이 입실론이 되는 델타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델타, 양의 수 델타를 찾을 수 있으면 증명이 된 거고, 찾을 수 없다라는 거는 증명을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 델타 값을 찾을 수 있다면 증명이 끝난 게 되겠죠. 자, 이것도 역시 어디서 어디까지? 0보다 크다부터 입실론 앞에까지 다시 한번 적도록 하겠습니다. 0보다 크고 x-3이 델타보다 작으면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극한값. 보통 책에 입실론보다 작다 해놓고 필요 충분 조건으로 계속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거는 제 스타일이니까, 제가 편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9를 어떻게 변화를 시켜라? 앞에 있는, x-3의 형태로 변화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밖에 없겠죠. x-3하고 x 플러스 3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것은 절대값 안에서 a, b의 곱은 각각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x-3과 x 플러스 3의 곱으로 분리가 될 거고, x-3은 바로 앞에 있는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형태는 뭘 이용해서? 델타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그대로 변화를 델타보다 작다 부등호로 표시하고, 뒤에 있는 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죠? x 플러스 3도 역시 x 마이너스 3을 이용해서 변화를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x 플러스 3을 한번 다시 적은 다음에 변화를 주면 델타 그대로 갈 거고, 그죠? 아까 제일 처음에 할 때 다항함수는 어떤 걸 사용한다? 삼각부등식 중에서 a 플러스 b의 절대값이 a 절대값 더하기 b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한댔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변화를 시킬 건데 그때 x-3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x-3을 이용하면 맞춰주기 위해서 6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a 플러스 b의 절대값은 삼각부등식 이용해서 델타는 원래 있는 거고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으로 바뀔 겁니다. x 빼기 3 나왔네? 그러면 델타로 바꾸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식을 델타보다 작다라고 변형을 하면 일단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델타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델타 플러스 6. 그러면 델타에 대한 2차식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이 식이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그죠? 이 절대값에서부터 시작해서 작다에서 넘어와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에 이미 작다라는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작다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입실론이다. 이 꼴로 표현을 했을 때 이런 델타, 그죠? 델타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상수항이 입실론이고. 그래서 델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델타는 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이 되겠지만 계산을 했을 때 또 이게 마지막에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사실 번거로운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때 하는 과정이 바로 델타는 그대로 두고 앞에 델타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지금 델타라고 표현한 거는 주어진 함수 빼기 극한을 고쳤을 때 x-3이 나온, 그죠? 원래 x-3의 형태가 나온 거는 델타로 고치고 나머지는 x-3이 나오더라도 델타로 고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넣는가? 조건을 하나 집어넣을 건데 보통 이 첫 번째 조건에 델타가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일반적으로 넣습니다. 1보다 작다라고 조건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조금 변화를 줘서 2분의 1보다 작다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고치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1보다 작다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1보다 작다고 두면 어떻게 하는가? 그죠? 1보다 작다라는 조건에서 이 조건을 원래 식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으면 어떤 형태가 되는가? x-3이 델타보다 작은데 델타가 또 1보다 작으니까 델타 부분 생략하고 절대값 x-3이 1보다 작다. 그러면 이 식을 풀어서 하면 x의 범위가 2부터 4까지 나오죠. 그러면 x가 2부터 4까지니까 x-3은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x가 아니라 x-3입니다. 그래서 x-3은 마이너스 1부터 계산하면 1이 되겠죠. 3을 빼니까. 자,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게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잠시 혼동을 했네요. 자, 그대로 x의 범위를 하는 게 아니라 x-3이라는 것이, 그죠? x-3이라는 것이 델타보다 작다 해서 1보다 작다니까 그냥 x-3 대신에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x-3의 절대값은 1보다 작다. 그리고 뒤에는 6 해서 결과는 7델타가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뭐냐? 7델타보다 작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목적은 입실론보다 작다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여기에 또 조건이 필요하죠. 조건 두 번째. 어떤 조건? 이 식을 만족하는 델타는 7분의 입실론보다 작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첫 번째는 1보다 작다. 두 번째는 7분의 입실론보다 작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델타를 뭘로 잡으면 되겠다? 1과 7분의 입실론.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작은 값. 하나만 만족해서는 마지막 결론 입실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거는 델타가
예, 둘 중에 작은 값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 아까 제가 여기서 잠시 착각을 했었는데, 착각했던 방법을 다시 한번 여기다 적용을 시킬 때는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표현하지 않고 x 더하기 3의 범위를 바로 계산할 때, 그죠? 제가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변형을 했는데 삼각부등식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이 식 x 더하기 3의 값을 직접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2부터 4 사이이기 때문에 x 플러스 3은 양변에 3을 더해주면 5부터 7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x 더하기 3의 절대값도 5에서 7 사이. 그래서 7보다 작다. 이쪽 부등호 이 식까지 바로 넘어오는 겁니다. 예. 근데 왜 굳이 제가 이 삼각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했느냐? 그는 삼각부등식을 꼭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면 경우에 따라서는 x의 범위를 직접 계산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다항함수는 끝났고 이제 두 번째 경우인 분수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분수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분의 1의 극한이 1이다. 그죠? 이거는 뭐 계산하는 방법은 직접 대입을 하면 될 거고, 분수함수에서 사용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바로 삼각부등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삼각부등식을 이용을 해야지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입시론 델타 정의를 한번 적어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함수값 fx 마이너스 극한값이 입시론이 되는 델타가 뭔지 찾아야 되겠죠. 자, 이 경우에 보통 1차 다항식을 제외하고 2차 이상의 다항함수, 그리고 분수함수, 그리고 마지막에 하게 될 그 무리함수 전부 다 조건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델타의 값은 두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값으로 표현을 할 거고, 1차 다항식, 예제 1에서 했던 1차 다항식만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넣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델타에다가 어떤 조건,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넣을 건데, 이 예제 같은 경우는 1보다 작다라는 조건으로 풀리지 않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보다 작다라고 뒀을 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2분의 1, 1보다 더 작게끔 제한을 하는 겁니다. 2분의 1을 했을 때 약간 또 이상하다 하면 뭐 3분의 1이나 4분의 1, 조금 더 작은 값으로서 조건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적고 시작하랬죠. 적어놓고 함수 빼기 극한값을 변형을 해서 x-1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보면 0보다 크고 x-1이 델타보다 작으면 x분의 1 마이너스 1 변형한다 해봤자 다른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통분하는 겁니다. 자, 통분을 하면 x분의 1 마이너스 x. 따라서 나눗셈 절대값은 따로 뗄 수 있죠. 그래서 x분의 1 마이너스 x에 대한 절대값은 x 마이너스 1과 같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에 대한 형태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1. 자, 아무런 테크닉이나 규칙을 쓰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통분해서 표현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와 있는 x-1. 그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고치는 이유는 x-1을 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1이 나왔을 때 이 x-1에 대한 부분을 델타보다 작다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절대값 x죠. 근데 절대값 x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삼각부등식 두 번째 걸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값 부분을 변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건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첫 번째 조건은 델타가 1보다 작다라고 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더 해보기 전에는 1보다 작다가 필요할지
1이 안 되기 때문에 2분의 1로 줄여야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1보다 작다고 두고 문제가 생기면 줄여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델타가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써서 이제 절대값 x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절대값 x에 대한 식을, 그죠? 1-x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삼각부등식이 뭐랬습니까? a-b는 a-b보다 크거나 같다로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a 그리고 1-x가 b 따라서 1의 절대값 빼기 여기가 부등식이네요. 그죠? 1 절대값 1-x 그리고 1-x는 x-1 우리가 원하는 형태 x-1로 고치고 x-1이 우리가 조건을 뭐로 뒀습니까? 델타에다가 원래 x-1이 델타보다 작다인데 처음 조건을 지금 1보다 작다라고 뒀죠. 자, 1보다 작다라고 둬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왜?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부동호 바뀌겠죠.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거는 1을 뺀 거니까 1을 빼서 계산을 하면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식이 아니라 절대값 x와 관련된 거죠. 예, 부등식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죠? x가 이 식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분의 1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가 반대가 돼서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따라서 이 식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0보다 크다니까 또 뒤집어주면 0분의 1보다 작다가 되죠. 이건 안 되죠. 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델타를 뭘로 잡자? 줄여서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조건으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조건으로 바꿔주니까, 그죠?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조건으로 바꿔주니까 위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1-x-1이 2분의 1보다 크니까 뒤집어주면 2보다 작다가 나오죠. 절대값 x분의 1이 2보다 작다가 나왔습니다. 이 조건을 아까 하던 그 과정에다가 다시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조건이 뭐냐면 x-1이 2분의 1보다 작다. 이거는 델타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뒀을 때 나오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조건 1이 1보다 작다가 아니라 2분의 1보다 작다로 고친다고 했죠.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고쳤을 때 이 식이 x 절대값분의 1에 곱하기 델타니까 x 절대값분의 1이 뭐보다 작다가 나왔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해봤지만 2델타, 그죠? x분의 1에 대한 것이 2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2분의 1보다 델타가 작다라는 조건을 뒀을 때 나온 과정이에요. 결과였죠. 그래서 2델타보다 작다가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뭐보다? 입실은보다 작다라고 해야 이 식에서 시작해서 입실론보다 작다. 중간에 등호가 있더라도 부동호가 들어가 있으면 결과는 부동호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조건을 해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은 여기서 사용이 됐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조건을 줘야 되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조건 2번 델타가 뭐보다 작을 때 2분의 입실론보다 작을 때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처음부터 델타를 뭘로 잡자? 2분의 1이라는 값 그리고 2분의 입실론보다도 어떤 거? 작은 값으로 잡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와 마찬가지로 분수함수도 조건이 두 개가 생겨서 두 개 중에서 작은 값.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예제로서 똑같이 분수함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함수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삼각 그 부등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삼각 부등식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야지만 분수함수에 대한 거는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수함수 하나 더 해보면 예제 4번 x가
1로 갈 때,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얼마 된다? 1을 대입해 보니까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입시론 델타 한번 적고 0보다 크고 x-1이 델타보다 작으면, 그죠? 함수 x 플러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극한값 한 것이 입시론이 되는 델타가 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x 플러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3분의 1 뺀 거. 예. 자, 이 식을 전개를 해서 x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했죠. 전개해서 만드는 방법은 바로 통분입니다. 자, 그래서 3의 x 플러스 2 그리고 통분을 하게 되면 3x 제곱, 그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하니까 4x가 될 거고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여기다가 절대값. 자, 그러면 이 식은 3의 절대값 x 플러스 2분의 아직 통분하고 나서 x-1이 안 나왔죠? 그러면 어디서 나오겠다? 분자를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분자를 인수분해를 하면 x-1과 3x-1 x-1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x-1은 그대로 델타로 변형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변형하기 전에 한번 쭉 분리해서 쓰겠습니다. 3의 x 플러스 2 x-1 3x-1 자, 여기서 나온 x-1을 델타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삼각부등식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삼각부등식 하기보다는 델타에다가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줘서, 그죠? 1보다 작다는 조건을 줬을 때 x의 범위를 풀어쓰는 거죠. x의 범위를 풀었으면 x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나올 거니까 그 식을 이용해서 변형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조금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삼각부등식을 이용한다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물론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조건 1은 일반적으로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x-1이 델타보다 작다. 근데 델타가 다시 1보다 작으니까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x 플러스 2는 어디서 어디까지? 2부터 4까지. 네. 따라서 분의 1, 분의 1 하면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자, 이 식도 우리가 이 조건을 조금 이따가 쓰도록 하고 한 번 더 변형을 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3분의 델타 3x-1 그리고 x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x 플러스 2는 2에서 4까지니까 절대값 취해도 똑같을 거고 분의 1을 하면 분의 1을 하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1 절대값 한 거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부동은 이쪽은 넘어가야 되죠. 왼쪽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데서는. 그래서 작다. 뭐보다 작다? 2분의 1보다 작다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넘어갈 때 3분의 델타 그대로 있고, 그죠? 이건 조금 이따 고치고 x 더하기 2의 절대값 분의 1 대신에 2분의 1보다 작다로 표현이 될 거고 3x-1도 똑같은 형태로 고치면 x가 0에서 2까지니까 3x는 0에서 6까지 될 거고 거기서 x를 1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1에서 5까지가 되겠죠. 그럼 절대값 취하면 뭐 됩니까?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값을 취하면 최대값이 5죠.
그러면 절대값 x 빼기 1은 5보다 작다로 바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계산을 하면 6분의 5 입실은 델타가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델타가 아니라 입실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게 바로 조건 2가 되겠습니다. 예, 조건 2는 뭐다? 델타가 5분의 6 입실원보다 작다. 그죠? 예, 넘어가니까 5분의 6 입실원보다 작다. 따라서 조건 1과 조건 2를 만족하는, 둘 다 만족해야만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델타는 둘 중에 작은 값. 예, 뭐보다? 1보다도 작아야 되고 5분의 6 입실원보다도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수함수 예제를 2개 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무리함수에 대해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무리함수에 대한 극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x의 극한값이 2분의 1이다. 직접 대입하면 값은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처음에 정의를 한번 그대로 적겠습니다. 자, 아까 무리함수, 그죠? 무리함수는 뭐에 주의해라? 정의역에 주의해라. 정의역 때문에 델타에 대한 조건이 하나 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실론이 0보다 큰 것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하는데, 이때 x-4분의 1이 델타보다 작으면 fx, 루트 x 마이너스 극한값 2분의 1이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델타가 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델타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 델타를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거는 정의역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정의역. 자, 정의역이 뭐냐면 근호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지금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델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델타의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데 이것으로는 델타의 조건이 안 들어갈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 조건으로부터 하나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0보다 크고 x-4분의 1이 델타보다 작다라는 식을 x의 범위를 계산을 해보면 x의 범위는 4분의 1 마이너스 델타부터 4분의 1 플러스 델타까지로 표현해 줄 겁니다. 근데 정의역에 의해서 x의 범위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델타도 양수고 4분의 1도 양수니까 양의 값을 가지고 이쪽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x의 정의역을 만족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x의 정의역인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넣어보니까 델타에 제한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델타는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하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건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은 실제로 주어진 정의, 입실론 델타의 정의를 계산할 때는 크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의역 때문에 생긴 조건이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뭘 쓰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써가지고 이제 한번 적어주고, 절대값 안에 있는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1이 어떤 형태로, 그죠? 델타와 관련 있는 x 마이너스 4분의 1의 형태로 변형을 해주라고 했죠. 자, 그러면 0보다 크고 델타이면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 변형해주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왜? 루트 x가 없어지고 x 마이너스 4분의 1의 형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유리합니다. 유리화. 그래서 분모에 루트 x 플러스 2분의 1 곱해주고, 분자에도 루트 x 플러스 2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분자가 x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겠죠. 자, 다시 적어주면 x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분모는 절대값을 취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루트 x도 양수, 2분의 1도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이쪽 부동호입니다. 자, 다른 거 없이 그냥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1을 유리화를 해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왔다. 이 형태는 델타와 관련된 형태로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델타보다 작다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x 더하기 2분의 1분의 델타가 되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바꿔야 되죠. 근데 분수함수, 무리함수에서 이 루트 x는 신경 쓸 게 없는 게,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있죠? 아까 삼각부등식 하나 있었죠? a 플러스 b가 어떻게 되는 거? 예, 여기는 절대감은 필요 없네요. a 플러스 b하고 그냥 단순하게 a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a는 루트 x고 b는 2분의 1이죠. 둘 다 양수입니다. a와 b가 둘 다 양수일 때는 a 플러스 b하고 a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크다? 당연히 두 개 더한 게 크겠죠. 그럼 역수치하면 부동호가 바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부동호가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거꾸로가 아니고, 예, 이쪽으로 넘어야 되니까 a 플러스 b분의 1 대신에 a 플러스 b분의 1 대신에 a분의 1. 이 a를 루트 x로 잡을 것인가 2분의 1로 잡을 것인가만 결정하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루트 x, 루트가 있는 건 상관이 없지만 x라는 변수가 있는 거는 결국은 또 x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x보다는 2분의 1을 남기는 게 나을 거예요. 자, 그래서 2분의 1분의 델타에서 2델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델타가 아니라 뭐다? 입시론이죠. 자, 여기에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걸 만족하는 조건이 뭐다? 아까 우리 조건 1번은 정의역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조건이 바로 두 번째 조건이 됩니다. 델타가 2분의 입시론보다 작다. 네. 그러면 처음 정의역에서 조건이 하나 나왔고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조건이 하나 나왔으니까 결론은 델타를 처음 조건 4분의 1 하고 정의역에서 나온 거 두 번째 조건 2분의 입시론 중에서 어떤 거?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예, 최소값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수함수도 그렇고 무리함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항함수도 그렇고 전부 다 대부분 작은 값 미니멈으로 잡아주는데 예, 예외가 딱 한 가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다항함수 중에서 1차 함수였습니다. 1차 함수 빼놓고 2차 이상의 다항함수 그리고 분수함수, 무리함수는 예, 조건이 두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미니멈 작은 값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입시론 델타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이 극한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극한과 관련된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연속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극한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입시론 델타를 가지고 극한을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일단 연속성으로 넘어가기 전에 극한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실제로 극한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과 극한의 어떤 성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극한의 성질, 그죠? 함수 fx와 gx의 극한을 각각 l과 m이라고 할 때 두 함수를 더했을 때의 극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극한의 성질 중에는 선형성이라고 해서 두 개를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리미트 fx 더하기 gx는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 해서 L 플러스 M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예. 물론 L 플러스 M, 여기 덧셈일 때뿐만이 아니라 뺄셈일 때도 역시 성립하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역시 선형성인데 K라는 상수, 예, K는 상수입니다. K라는 상수는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K에다가 리미트 fx 남겠죠. 그래서 리미트 fx가 L이니까 KL로 표현이 될 거고 시그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제 시그마를 배웠는데 시그마하고 극한의 다른 점이 바로 시그마는 곱셈을 시그마 곱하기 시그마로 분리가 안 되지만은 극한은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극한 fx 곱하기 극한 gx에서 L 곱하기 m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 가능합니다. 단 나눗셈을 할 때는 우리가 분모는 절대로 0을 쓸 수 없기 때문에 gx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을 때 나눗셈도 분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한의 성질,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극한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극한의 값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자, 첫 번째 다항함수. 예, 다항함수는 극한값 계산할 때 그대로 fx에다가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항함수는 직접 대입을 하면 되는데 이제 분수함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분수함수는 마음대로 대입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분수함수는 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대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언제 대입을 할 수 있는가?
fx라는 것이 hx분의 gx라는 분수함수로 표현이 될 때, 그죠? 극한을 취했을 때 이것을, 극한을 취했을 때 함부로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극한을 나눗셈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고 언제 분리를 할 수 있느냐면 hx의 극한값도 존재하고 gx의 극한값도 존재하면서 분모가 0이 아닐 때는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이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가? 분수 함수 중에서 그죠? hx도 그렇고 gx도 그렇고 다항함수라면 우리가 지금 다항함수는 직접 대입할 수 있다 했으니까 두 개가 다항함수이라면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h의 a, g의 a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됩니까? 분모는 0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ha가 뭐일 때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을 때 각각이 다항함수면 직접 대입해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부정형이라는 부정형의 극한을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수함수가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로 되어 있을 때는 분모가 0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대입해라. 다항함수 모양이 아니더라도 h와 g가 실제로 다항함수 모양이 아니더라도 분수함수는 일단 대입해서 분모가 0이 아니면 바로 쓰면 되고 분모가 0일 때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했던 보통 학생들이 부르기 좋은 말로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하죠. 근데 정확하게는 샌드위치 법칙은 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샌드위치 법칙입니다. 그래서 fx, gx, hx 그러니까 gx가 fx와 h 사이에 끼어 있죠. 끼어 있을 때는 바깥쪽에 있는 f와 h의 극한값이 일치하면 중간에 끼어 있는 gx의 극한도 역시 L이 된다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샌드위치 법칙입니다. 그러면 샌드위치 법칙과 관련된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극한의 성질 중에서 조금 전에 했던 샌드위치 법칙을 사용하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까 극한의 성질 중에서 두 함수의 곱은 극한을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리미트 x제곱하고 그 다음에 sin x분의 1의 극한을 곱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x제곱에 대한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sin x분의 1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극한의 성질에서 fx의 극한과 gx의 극한이 각각 존재할 때 분리가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하나는 존재하지만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극한값을 계산할 것인가? 샌드위치 법칙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각함수가 나왔을 때 삼각함수와 관련된 극한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그죠?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라는 극한값 있죠. 자, 이 극한값이 1이다라는 사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모양 자체가 이 형태는 아닙니다. 물론 굳이 바꾸자고 하면 비슷한 모양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앞에 x가 어디로 가느냐, x가 0으로 간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하면 t분의 sin t라는 형태는 만들 수는 있지만 t가 그렇게 되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와 관련된 극한은 x분의 sin x가 1이다라는 이 극한 결과를 많이 쓰지만 이 예제는 샌드위치 법칙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sin이라는 삼각함수의 특징은 바로 각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거는 sin x분의 1이 아니라 x제곱이 곱해진 거기 때문에 x제곱을 전체적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에서 x제곱까지 그죠? 범위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x제곱이 아니라
x 사인 x분의 1일 때는 x를 곱해서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왜? x가 양수일 때는 부동어가 바뀌지 않지만 x가 음수일 때는 부동어가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x 했을 때는 x가 음수일 때는 부동어가 뒤집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은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동어도 그대로 있고 샌드위치 법칙인 fx,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x 그리고 hx 형태를 만족했습니다. 그러면 샌드위치 법칙은 바깥쪽에 있는 두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거죠. 자, 리미트 마이너스 x제곱, x가 뭘로 갈 때? 0으로 갈 때 극한값은 직접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0이 됩니다.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x제곱에 대한 극한값도 0이 되고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극한값이 일치할 때 중간에 있는 함수도 극한값이 같아진다라고 했죠. 그게 샌드위치 법칙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제곱 사인 x분의 1의 극한값도 0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극한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직접 대입해서 계산을 하지만 직접 대입해서 계산할 수 없는, 즉 왜냐하면 직접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샌드위치 법칙을 쓰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취하기도 하는데 일단 계산하는 건 여기에서 마치고,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분수함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항함수는 직접 대입하고 분수함수도 대입을 할 수 있는데 언제 대입하느냐? 분모가 0이 안 될 때 대입을 해서 결과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분모가 0이 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자, 제로분의 제로라는 부정형을 계산하는 것은 주로 분수함수하고 무리함수로 크게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분수함수는 0분의 0이라는 형태가 나올 때는 이 0분의 0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직접 대입했을 때 나오는 형태가 0분의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직접 대입해서 0분의 0이라는 것은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수함수는 인수분해를 해서 분모와 분자를 각각 인수분해해서, 그죠? 0분의 0이 되는 그 인수를 없애주는 형태로 갈 겁니다. 무리함수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무리함수 극한과 관련된 예제를 잠시 봤는데 이 무리함수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유리화입니다. 유리화. 예. 아까 입실론 델타로 증명할 때도 분수함수는 유리화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었죠. 극한도 마찬가지 유리화를 해서 0분의 0이라는 형태를 없애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함수는 인수분해, 무리함수는 유리화. 예, 그 두 가지를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7번째 예제죠. 우리가 예제 7번에서는 분수함수이면서 1을 직접 대입했을 때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 됩니다. 예, 0분의 0이죠. 자, 그렇다면 뭘 해라? 인수분해. x가 1로 갈 때 분모는 더 이상 인수분해 할 거 없고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x-1, x 플러스 1. 예. 그러면 x가 1로 갈 때 뭘로? x 플러스 1로 바뀌겠죠. 근데 이 극한이라는 것이 빠지게 되면, 만약 빠지게 된다고 하면 이 식과 이 식이 같을 것인가? 그죠? 극한이라는 개념이 빠지면 두 식은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왼쪽은 x가 1이 아닐 때만 정의가 되고 오른쪽은 x가 1일 때도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극한 개념이 빠졌을 때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지만 극한 개념을 넣게 되면, 그죠? 극한 개념을 넣게 되면 등식이 성립한다. 왜? 아까 극한에 어떤 뜻이 있다고 했어요? x가 1이 아니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1이 아니기 때문에 왼쪽은 함수 자체에서 1이 아니다라는 게 나타나 있고 오른쪽에서는 극한이 걸려 있으니까 극한에서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등호로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식은 뭐다? 바로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직접 대입해서 1을 대입하니까 2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수함수는 유리화를 해서 같은 약수, 그죠? 공통인수를 소거를 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뭘 이용해라? 유리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x 대신에 0을 대입해보면 분모는 0이고 0을 대입하니까
루트 9에서 3 빼기 3, 0이 됩니다. 그래서 0분의 0형이기 때문에 유리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x제곱. 유리화한다는 거는 분모에 있는 x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3에 x제곱 플러스 9 플러스 3을 분모 분자에 곱해준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 다음에 분자를 정리하면 남는 거는 x제곱밖에 안 남습니다. 즉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제곱이 소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분자를 다시 한번 쓰면 분모는 x제곱 루트 x제곱 플러스 9 플러스 3이고 분모는 합차 하니까 제곱차. 분자가 x제곱만 남죠. 이거는 없다고 보고. 그러면 분모 분자 같은 거 공통인수 약분. 그래서 결과는 x가 0으로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9 플러스 3분의 1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x 대신에 0을 넣어 보겠습니다. x 대신에 0 대입하면 3이죠. 그리고 더하기 3. 분모가 0이 아니고 6분의 1. 계산이 가능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입해서 결과는 6분의 1.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수함수는 인수분해.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유리화를 하면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극한값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연속성이죠. 극한값이 정의가 되어야지만 연속성이 이제 정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속성이 뭐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은 fx라는 함수가 x = a라는 점에서 연속이다. 연속이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함수값이 정의되어야 된다. 함수값은 fa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세 번째 조건이 바로 두 값이 같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속성의 성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f와 g가 연속이면, 그죠? 연속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더한 거, 두 함수 더한 것도 연속이고, 물론 뺀 것도 연속이 되겠죠. 그리고 곱한 거, 나눈 거, 그리고 상수배까지 모두 x = a에서 연속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성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면 우리가 극한값의 성질 중에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아니면 상수가 앞으로 나온다 하는 그런 성질들을 이용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을 살펴보면 세 번째 성질은 이제 합성함수의 연속성인데 합성함수의 연속성은 이 자체로서 문제가 나와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극한값을 계산을 할 때 이 개념이 알게 모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어디서 사용이 됐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성질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수함수라든지 로그함수 이런 것들의 극한값 계산하거나 아니면 조금 복잡한 형태의 극한값 계산을 할 때는 실제로 이 합성함수의 연속성의 성질, 이 성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또 그런 예제들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가 b라는 점에서 연속이고 gx가 a에서 극한값이 b일 때 a로 갈 때의 극한값, 합성함수, f와 g의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값은 합성함수는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f가 어디서 연속이라는 조건, g는 지금 연속이라는 말은 없죠. g는 연속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f가 연속일 때, 이 연속일 때는 f하고 극한하고 자리가 바꿔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f가 밖으로 나오고 극한이 안으로 들어가서 계산이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연속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미분적 분학을 하다 보면 연속성이라는 조건에서 나오는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가 바로 중간값 정리가 있습니다. 미분을 하고 나면 미분 가능성과 관련해서 나오는
정리가 롤의 정리가 있고 평균값 정리가 있죠. 나중에 평균값 정리가 나오면 다시 한번 중간값 정리를 또 비교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일단 중간값 정리를 보면 중간값 정리는 우선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개념을 설명하고 내용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값 정리가 뭐냐? 일단 조건은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나와야 됩니다. 자, fx라는 함수가 어디서 연속이냐면 한 점에서 연속이 아니라 폐구간에서 연속. 연속성은 폐구간에서 얘기하고 미분 가능성은 개구간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폐구간에서 연속일 때 그림을 뭐 대충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적으면 조금 곤란하겠네요. 자, 조금 격차가 있게끔 A에서 B까지. 자, 그러면 이 값이 뭐냐면 FA죠. 이 값이 FB가 될 거고. 자, 연속인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FA와 FB 사이에 아무 값이나 하나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을 n이라고 두면 이 n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함수값이 어디에? 주어진 구간 안에. 그래서 적어보면 A, B라는 폐구간에서 연속일 때 어떤 값을 잡든 어디에서? FA하고 FB 사이에 있는 아무 값. 왜냐하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FA보다 FB가 크다고 그렸죠. 근데 두 개가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기호는 FA와 FB 사이의 값,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해서 뭐가 존재한다? A와 B 사이에 C라는 어떤 값이 존재해서 N이 C에 대한 함수값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속성이라는 것이 빠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연속성이라는 것이 빠지면 그림이 조금 달라지겠죠. 자,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 B. 끝점에 대해서 연속이 있기 때문에 끝점에 대해서도 함수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속이 아닌 경우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점에서 연속이 안 되죠? 자, 연속성이 빠졌을 때 이게 지금 FB고 이 값이 FA가 될 건데 FA하고 FB 사이에 이 값을 n으로 잡아보자는 얘기입니다. n으로 잡으면 n에 해당하는 함수값, 여기 존재하네, 그죠? 존재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면 그림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 값을 빠진 걸로, 연속이 아닌 걸로 이 점에서 불연속인 함수를 찾으면 n을 이 값으로 잡으면 n에 대해서는 저 그림이 좀 삐딱하죠? 만나는 점이 안 생깁니다. 그죠? 즉 중간값 정리라는 것은 n을 FB와 FA 사이에서 아무 값이나 잡더라도 다시 얘기해서 주어진 곡선과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만나는 점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값에 대해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연속이 아니면 중간값 정리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간값 정리, 그냥 보면 이 중간값 정리는 그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겠죠. 그죠? 보통 이 중간값 정리는 어떤 문제에 주로 사용이 되느냐면 fx 이꼴 0이라는 방정식, 그냥 fx만 하면 우리가 함수, 다항 함수라고 하겠지만 이꼴 0으로 하면 방정식이 될 겁니다. 방정식. 이 방정식이 어떤 구간, 다항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연속이 되겠죠. fx는 다항 함수로 표현된 겁니다.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방정식의 근 혹은 해라고 부르죠. 해가 주어진 구간 AB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을 할 때 우리가 중간값 정리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값 정리를 이용하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의 근이 1과 2 사이에 존재함을 보여라. 자, 아까 중간값 정리가 뭐였죠? fx가 폐구간에서 연속일 때
연속일 때 FA의 값과 FB 사이의 값이었죠. 사이의 값 N에 대해서, 그죠? N에 대해서 뭐가 존재한다? C가 AB 구간 안에 존재해서 FC가 N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 였습니다. 자, 이걸 방정식의 근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는 이때 FA가 만약에 음의 값을 가지고 FB가 양의 값을 가지면 그 사이에 확실하게 뭐가 있느냐면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N을 0으로 잡았을 때 N을 0으로 잡으면 FC가 0이 되는 C가 뭐다? 바로 해다, 근이다는 얘기입니다. 이 C가 바로 근이 되겠죠. 주어진 FC는요. 이 말은 fx 이꼴 0의 근이 x 이꼴 c다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 1과 2 사이에 존재함을 보여라. 1과 2 사이에, 그죠? 근이 존재함을 보이려면 fa 값과 fb 값이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을 fx라 두고 실제로 풀이는 fx를 4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고 두고 근을 구해보자. 근데 중간값 정리를 쓰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속입니다. 예, 연속성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무슨 함수다?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항상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중간값 정리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중간값 정리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를 1로, B를 2로 두면, 그죠? 1과 2라는 폐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특히 F에 1을 대입하면 얼마? 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F에다가 오른쪽 끝값인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12가 될 겁니다. 하나는 음의 값이고 하나는 양의 값이니까 F1과 F2 사이에 어떤 값이 있다? 0이라는 값이 있겠죠. 이 0을 N으로 두라는 얘기입니다. N. 자, 그러면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N을 0으로 잡았을 때 뭐가 존재한다? C라는 값이 구간 1과 2 사이에 존재해서 FC가 뭐가 된다? N 이꼴 0. 예, 이 C가 바로 근이 된다는 겁니다. 1과 2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됐죠. 예, 그래서 중간값 정리는 보면 문제에 나올 때 주어진 어떤 구간 사이에 근이 존재함을 보여라 라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부정형 제로분의 제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혹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 대해서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수함수죠, 그죠? 예, 분수 형태인데 이 분수 형태도 무리함수의 분수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그냥 분수함수라고 쓴 거는 보통은 다항함수 쪽의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부정형은 분수함수일 때는 최고차항만 계산을 합니다. 나머지 항은 다 무시하고 최고차항만 계산을 하면 극한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무리함수는 아까 했던 0분의 0과 마찬가지로 유리화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유리화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분수함수는 아니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분수함수 형태는 아니고 다항함수 중에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아까 했던 것처럼 인수분해를 이용을 하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제 10번을 보면 무한대를 직접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됩니다. 일단 가장 기본은 대입이라고 했죠. 직접 대입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계산이 안 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수함수는 최고차항만 계산한댔으니까 나머지 전부 무시. 예, 최고차항만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을 들고 왔을 때 x제곱 약분이 되겠죠. 예, x제곱을 소거하고 나면 남는 식은 5분의 3. 예, 극한값이 5분의 3이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거. 무리함수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유리화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유리화라는 거는
그죠? 루트 근호하고 나머지 빼기 혹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유리화가 되는 거고, 통째로 근호 안에 들어있을 때는 유리화가 안 되는 형태죠. 이것도 역시 최고차항만 따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최고차항 분모는 3x, 분자는 루트 근호 안에 2x제곱. 따라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3x분의 루트 2x제곱. 예. 이 식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3x는 그대로 두면 될 거고. 자, 2는 밖으로 나오니까 루트 2가 되고, 루트 x제곱은 잘 알고 있듯이 절대값 x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분의 루트 2 놔두고 나머지를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x가 양수 같으면 x분의 절대값 x는 1이 되겠죠. 근데 x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x가 음수죠. 음수 같으면 이게 뭘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x로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약분하고 나면 남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예, 극한값 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제 12번이 바로 무리함수를 유리화하는 형태입니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입니다. 그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이기 때문에 유리화. x가 무한대로 갈 때, 예, 유리화하는 그 과정을 조금 생략하고 유리화했다고 보고 결과를 적겠습니다. 그러면 분모에는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가 되고, 분자는 두 개를 곱한 게 되겠죠. 두 개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제곱해서 예, 1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무한대 대입하면 루트 안에 무한대가 되니까 루트를 최도 무한대, 뒤에도 무한대. 그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죠.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분모는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분자는 1. 자, 무한대분의 1이 뭐죠? 바로 0입니다. 0. 네. 그래서 분수함수는 최고차항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유리화한다라는 개념만 알면 큰 문제 없이 극한을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극한과 연속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과 개념 그리고 예제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도함수, 미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